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요즘 폭염 때문에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폭염 대책 마련이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면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윤미 기자, 북한 상황 살펴볼까요? 네, 북한에서도 7월 말부터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도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평년보다 3도나 높았고 많은 지역들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내륙과 강원도 등 동쪽 지방의 더위가 심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원산은 지난 2일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37.7도까지 올랐고 문천과 통천도 36도를 넘었습니다. 원산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남한보다 위도가 높은 북한에선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열대야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는데요. 이번 주 북한이 세계 기상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밤에도 평양이 25.5도, 황해남도 해주시는 25.8도에 머무른 등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도 예전보다 많이 더워지는 듯한데요. 폭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북한 매체에선 올해는 특히 엘니뇨로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사병, 일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며 경구수액이나 오이냉국, 초음료 등으로 수분과 전해질,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살소차가 동원돼 도로에 물을 뿌리고 주민들은 부채를 붙이거나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해보지만 역부족인 듯 연신 땀을 흘립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야외 활동 시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라 권하고 노약자에겐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폭염 환자 발생 시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늘로 옮기고 찬물을 뿌려주고 이런 거는 첨단의 약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지속적으로 선전과 교육을 하라고 지시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북한은 요즘 식량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폭염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폭염이 심해지면 벼의 뿌리에도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논 물의 온도를 낮추고 농약을 제때 뿌려야 한다는데요. 간단 물대기를 하여 토양의 산소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논물 온도를 충분히 낮춰줘가지고 뿌리 썩는 현상이 없도록 대책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재해성 기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면서 농작물 관리 대책을 세워 식량 생산을 늘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폭염에 전력 송수신이 끊길 수 있다며 변압기 냉각 체계를 정상 가동시키고 순회 점검을 빈틈없이 진행하라는 독려도 이어지고 폭염에는 고층 아파트 생활 용수가 잘 돌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가압 펌프장 가동도 신경 쓰라는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요즘 내부적으로 청년들 사상 무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6.25 참전 노병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다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지난주 개최된 열병식에서도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열병 행진을 맨 앞에서 이끈 게 바로 노병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장엄한 열병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정대 앞장에 리명수 로병이 서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가한 부대들을 상징한다는 16개 종대가 행진에 나섰는데 노병들이 대열을 이끌었습니다. 94살의 량진용 로병이 이끌고 나갑니다. 고령인 탓에 차를 타면서도 젊은 장병들이 뒤에서 몸을 잡아줘야 했지만 이들은 꼿꼿하게 거수 경례를 하며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노병들이 초청돼 관람석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노병이 열병 행진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전쟁 노병뿐 아니라 원군 미푼 열성자와 이들의 가족까지 대거 불러 모았는데요. 이들은 열병식은 물론 앞서 열린 공연에도 초청돼 함께 관람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렇게 노병들을 띄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북한은 보통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을 반미투쟁 월간으로 정해 이 기간 반미투쟁 정신을 고취하는 선전물을 집중 편성하는데요.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이 땅의 피로 쏘아로 새겨준 전하의 영들. 올해는 전쟁 세대 관련 프로그램 편성이 작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프로그램 형식은 달라도 메시지는 거의 같은데 바로 전쟁 세대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에 임박해서는 북한 전역에서 청년과 노병의 상봉 모임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전쟁 노병 동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인 학생들은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킨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계승해 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전쟁 노병을 내세워 일종의 교재처럼 삼으며 청년들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의도가 짐작은 되는데요. 올해 특히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 등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는데요. 건설 분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세울 게 없는 상태에서 전쟁 세대의 정신을 소환해야 할 필요성을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거란 설명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제재하에 놓여 있고 특히 장마당 세대를 비롯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반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MZ세대라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사상 이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제정해 각종 통제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결국 사상무장밖에 없다는 북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김현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최한 열병식에서 66개 열병종대 행진과 각종 신무기를 선보이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중 핵 어뢰를 전담해서 운용하는 부대가 등장했고 미국 무인기를 모방한 듯한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도 공개됐습니다. 이런 무기들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무기들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주 열린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 열병식, 김일성의 초상화를 든 지휘관 상징 종대를 시작으로 보병부대와 호위부대 등 모두 66개의 열병 종대가 등장했습니다. 중앙의 두리의 신념의 방탄벽을 이룬 붉은 방패부대. 2017년 창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41 상륙 돌격 대대 종대도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병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서해 5도 지역의 공격에 특화된 해병 상륙 전력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미사일 관련 종대는 모두 10개, 2개의 부대는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먼저 등장한 핵무기 수중 공격정 종대. 새로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한국 핵 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핵 어뢰 해일의 수중 폭발 실험을 진행했는데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해일 4기의 실물을 공개하고 이를 운용하는 전담 부대가 편성돼 있다는 점까지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시험 발사와 공개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미국이 정원하려고 하는 함정이나 정원하려고 하는 부대나 병력이나 또는 물자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폭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뒤이어 등장한 다목적 무인기 종대. 큰 트럭 위에 샛별 구형이라는 이름의 무인 공격기 4대를 싣고 행진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직전 이 무인기가 평양 시내를 비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졸량 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이 김일성 광장 200m 상공을 2차례 기인하게 됩니다. 동체에 조선인민군 공군이란 표식이 새겨진 샛별 9형은 날개폭 20m 정도의 크기에 공대지 미사일 8발과 정밀 유도폭탄 2발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형만 보면 미국의 무인 공격기 리퍼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리퍼는 최대 15km 고도까지 상승해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한 뒤 공격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로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샛별 9형과 함께 비행 장면이 공개된 샛별 4형은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유사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0.3m 크기의 지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카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를 한 제품이고요. 물론 기체 성능은 미국에 미칠 수 없습니다만은 일부의 성능만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나름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인기와 비슷한 외형을 한 북한 무인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와 성주 사드기지 등을 휘젓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무인기는 기체 결함이나 연료 부족으로 추락할 만큼 조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샛별 구형 무인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북한이 보여줬던 무인기 모습들은 사실은 심지어 자기들이 개발한 기체도 아니고 중국 민수용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라면 엄청난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인기의 핵심인 전자장비 능력은 의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인양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서 보듯 전자광학 카메라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영상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등 핵심 장비와 시스템을 장착하고 운영할 능력도 부족할 거란 평가입니다. 외형은 따라할 수 있지만 엔진이나 카메라, 레이더 등은 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미국에 준하는 수준까지 가는데 지금 당장 기술도 없고 그렇게 좋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지금은 모습은 똑같지만 안의 내용은 굉장히 부족하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분야 5대 과업 중 하나로 무인 정찰기 개발을 예고한 뒤 빠르게 전력화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탐지가 어렵고 요격 또한 쉽지 않은 무인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위협적입니다. 무인기에 화학 생물학 무기를 실어 살포하거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멀리, 더 높은 고도에서 이제 한미 연합의 어떤 주요 자산이 이런 걸 보면서 언제든지 표적화하고 그동안 개발했던 전술급 전략급 무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위협을 주려고 하는. 우리 군은 다음 달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방위사업청은 헬기 장착 드론권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군은 탐지 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 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무인기 등을 활용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무인기를 좀 휴전선 인근이나 동해상을 띄울 수는 있는 거죠. 언제든지 휴전선 인근과 이제 동해상에서 항상 감시 정찰을 통해서 한미연합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북한이 각종 전략 무기를 선보이며 강대강 대결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한반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지난주 열린 북한의 열병식에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함께 참석해서 연대를 과시했다는 점입니다. 네, 열병식 외교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열병식을 하면 우리 언론들도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또 이번엔 어떤 무기를 선보였는지 바빠지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열병식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열병식 하면서 그때 다리 뭐 높이 든다든지 줄을 잘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무기가 지나가는가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열병식을 아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시청한 사람은 별로 이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제 서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달 27일은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 부르면서 기념하는데 열병식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조선중앙TV가 녹화방송한 열병식 모습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앞으로 갓! 드디어 장엄한 열병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새로 선보인 무기 못지않게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대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聯邦 군사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리 홍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은 각각 김정은 위원장의 양옆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는데요. 특히 화성 17형과 화성 18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열병광장을 지날 때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과 함께 거수 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장면 의도된 듯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여기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전략적으로 뭔가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ICBM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거수 격리한 것은 사실 이 ICBM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금지 무기입니다.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메커니즘 자체를 완전 붕괴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안보리 상임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이고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엄격히 집행을 해야 될 이사국이 여기 와서 결의안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이 무기 앞에서 사실 경례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무기에 대한 용인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 메커니즘 자체를 상당히 무력화하는 의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열린 열병식 13차례 중에 이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사절단이 모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또 최근에 어떤 서방권의 자신들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북중러가 일정하게 연대를 하고 있다.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개발됐고 그것이 실전화됐고 얼마나 대미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이제 굉장히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이것을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은 안 했지만 강순남 국방상을 통해서 대미 경고는 확실하게 보내는 방식. 우리 국가의 무력 행사가 미 합중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축하 사절단 고위층 인사가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발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북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러시아에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극하기 딱 좋은 군사적 협력 부분과 그다음에 대미 메시지, 경고 메시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실용적으로 이 열병식을 통해서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전략 무기가 지나가는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거수 격례도 하고 중국 대표단도 함께 사회라는 모습이 북한 방송에 나왔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북한이 최근에 와서 중국이나 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이전만큼 그렇게 돈독하고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 나란히 서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조금 다르다는 인식은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게 더 바쁘니까 그래 소련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왔네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두 나라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하면 어깨에 좀 힘도 좀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보고 쟤네가 여기에 나왔고 안 나왔고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열병식 외교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북한은 이 열병식을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선전의 계기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열병식 전후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여는 등 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보시는 건 북한이 공개한 이른바 전승절 관련 보도 사진인데요. 통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7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공개한 보도 사진 202장 중에서 러시아, 중국 사절단 관련 사진이 129장으로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외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열병식을 필두로 한 이번에 1년의 그 전승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형식이 상당히 바뀌었다. 최근 3년간 진행된 그 열병식을 보면 주로 이제 내부 결속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축제처럼 이제 꾸미고 뭐 리설주라든가 김주혜 같은 등장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결속을 만들어내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어떻든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과시하고 또 향후에 군사 협력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좀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대외 메시지 쪽에 이제 상당히 집중했다라는 것이 이번이 갖고 있는 성격의 좀 측면이 있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번에 대외 메시지 발신에 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해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입니다. 열병식 하루 전날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무장장비 전시회를 참관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에게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이게 그냥 단순한 소개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과거에는 저런 게 없었거든요. 과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무장 장비를 전시한 적도 없었고요.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한테도 저런 무기가 있구나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는 국방력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의도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떤 자긍심 심어주고 내부 결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이 됐어요. 열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접견부터 시작해서 무장 장비 전시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세트처럼 열병식을 잘 구성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열병식 전날 그 무기들 하나하나 소상하게 축하사절단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 그걸 노출했다는 것은 무기나 보급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에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무기 판매 또는 군사 협력의 가능성들을 일정 부분 판매 형식으로 아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영상 조선중앙 텔레비전 영상을 보시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살짝 이제 허리를 굽혀서 북한이 무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설명판이라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그때 주목했던 무기들이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필요한 일종의 무기들이었고요. 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번에 그걸 처음 공개하면서 일종의 이제 무기의 어떤 판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쟁을 멈췄던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전후해서 열린 북한의 1년의 어떤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북한의 외교 전략,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이 혹시 되시나요? 군사적인 부분에서 중롱하고 있는 연합훈련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약간 느슨한 공동작전을 펼친다든가 또는 이제 러시아의 무기를 갖다가 일정 부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여러 방식으로 아마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외에 이제 북한이 지금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3년 차인데 ICBM의 이제 완성도를 완전히 높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상당 부분 강화할 가능성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많이 맺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미 억제력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이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큼 똑같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하는 저런 외교 전략이 북한 주민들의 이제 삶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사실 북한이 뭐 국제 고화 신세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우방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중러가 연대를 과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평화로 가는 해법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엔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또한 견해가 많이 갈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오페라가 최근 무대에 올랐는데요.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윤동주 시인 등이 접목됐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에 있는 아트홀의 로비 벽면이 크레용으로 그려진 여러 그림들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추위에 떨던 군인들이 기차에 우편물을 태워 몸을 녹이고 먹을 게 없어 아무거나 먹던 주민들은 농작물을 훔치다 처형당하거나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넙니다. 20여 년 전 탈북해 남한 땅을 밟으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15명의 일가족이 직접 보고 겪었던 것을 그린 것들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던 북한의 실상은 경제 상황이 다시 힘들어진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북한이 과거에 어땠고 또 현재도 역시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특히 이제 먹을 것조차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전시회와 함께 시작을 알린 오페라 무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오페라 한 편도 잠시 후 이곳에서 무대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저항시인 윤동주와 조선시대 말 병인 양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탄생했을까요?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로 가게 됐던 한 조선 여인의 비극을 다룬 오페라 시간 거미줄. 또 일제강점기 윤동주의 생과 사, 그리고 시와 정신을 담아낸 오페라 윤동주. 윤동주하고 시간 거미줄이 우리 창작 오페라인데 이거 굉장히 인권 문제와 관련돼 있고 또 민족 정신이 함유돼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합해가지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오페라를 만들면 되겠다. 시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한데 담아냈다는 작품을 보려는 시민들로 400여 객석은 금세 꽉 채워졌는데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도 북한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억눌리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하고 또 그 시대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지나고 나니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해서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서 비극을 겪은 조선 여인의 피 맺힌 절규로 무대는 시작됩니다. 그 조선 여인은 현대의 탈북 여성으로 오버랩되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윤동주와 그 친구들. 저는 중국 영동천에서 태어났지만 제 고향을 저의 조부나 저의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종성을 늘 생각하며 살았죠. 하늘에서도 늘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고 공안에 붙잡혀 북송돼 감옥에 갇힌 탈북 여성을 바라보며 일제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며 자유를 갈망했던 윤동주는 찢어지듯 가슴이 아팠고요. 그 마음을 담아 위로의 시를 써 내려갑니다. 감옥에서 출산한 아이를 강압으로 숨지게 해야 했던 북송녀는 비슷한 아픔을 간직한 병인 양요 때 조선 여성과 다시 오버랩되며 오열을 쏟아냅니다.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여자, 그리고 아이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쓰라리고 그 고통 속인 그런 것들, 그녀의 그 절규를 듣고 북한 사람들의 그 절규가 어떤 것인지 더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의 시와 함께 이 북송녀의 아픔을 위로해주던 춤사위. 남한에선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북한 무용수 출신의 탈북민이 맡았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또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에도 많은 좀 탈북민들이 쫓기는 거 있는데 제가 겪은 거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생각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북송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두 탈북 여성도 무대에 올라 공감과 위로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윤동주와 조선 여성 그리고 북송녀. 나라를 잃었을 때 그런 슬픔과 그런 슬픔과 지금 탈북민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슬픔이 정말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고통을 받는 게 비슷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또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아픔들을 연결하며 위로해본 신선한 시도는 남북의 하나됨을 염원하며 그렇게 자유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물기름치, 물개도치, 물개곤충? 왠지 곤충일 것 같기는 해. 그치? 정말 모르겠네.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린 물방개. 북한에서는 기름도치라고도 합니다. 에이, 너무 놀라. 조합이 하나도 안 되는데 다 틀렸네? 기름도치. 물론 이렇게 조합이 잘 안 되고 너무 낯설은데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곳곳에서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수분도 섭취하면서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